도대체 재테크 어떻게 해야 돼? 옆집은 다 돈 벌었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 진짜 모르겠네. 최근에 이런저런 경제 뉴스들을 듣고 보고 있다 보면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는데 이 돈이 어딘가에서 풀리고 있다면 거기를 얼른 찾아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나도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시고 돈이 풀리는 모습이라는 게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아마 실감들이 안 나실 겁니다. 그러나 이래봐 돈 좀 만져보려면 꼭 필요하고 알아야 되는 개념이라서 오늘은 돈이 풀린다 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통화량, 금리, 유동성의 전문가이신 IBK 연금보험의 박종현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채권 애널리스트로 오랫동안 일하셨다고 하면 또 시청자분들께서 그게 뭐야 싶으실 건데 네네. 채권이라는 게 원래 잘 투자하려면 유동성, 금리, 통화량 이런 거 굉장히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전문가로 모셨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공부하려면 일단은 통화량이라는 게 뭔지 이해를 좀 해야 될 텐데 박 교수님, 네. 이 통화량이라는 게 뭡니까? 좀 이제 쉽게 좀 얘기 좀 해봅시다. 통화량이라는 게 실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려 있느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가가 몇 가지 단계를 가지고 그걸 확인하는 우리 경제 지표를 흔히 말해서 통화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니 돈이라는 건 그냥 동전이나 지폐로 한국은행이 만들어서 그냥 나눠준 거 그거 아니야. 뭘 복잡해 생각하기 쉬운데 네. 시중에 만든 통화량이라는 건 중앙은행에서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같이 결정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양을 우리가 조절한다? 그렇습니다. 어디서 돈이 그럼 또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누가 돈을 함부로 만들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우리가 만든다고? 예. 실제 한국은행에서는 100만 원만 인쇄를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일부를 은행에다 맡기면 은행은 그 중에서 다시 일부를 누군가 돈 필요한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잖아요. 그렇죠. 실제 중앙은행에서 찍어낸 화폐보다 더 많은 돈이 돌고 되게 되거든요. 통화량을 결정하는 건 한국은행이라는 중앙은행도 결정하지만 바로 우리들이 경제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통화량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국가에서 보면 어려운 용어로 또는 신문지면상에서 보면 어려운 용어로 뭐 통화량을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은행에 넣어놓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이라는 게 어떤 거는 굉장히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데 어떤 거는 현금화를 하려면 내가 약간 손해를 봐야 되거나 번거로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좀 차등해서 구분해서 통화량을 집계하는 게 낫겠다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M1은요 현금과 똑같은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시 입출금이 편하고 자유롭고 아무 손해 없이 가능한 것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어요. 그게 M1이다. M1이에요. 빨리빨리 뽑아서 쓸 수 있는 거. 예. 그럼 M2는 뭐냐? 이제 우리가 그냥 딱 현금화 하려면 갑자기 좀 고민해야 되는 것들. 정기자 들어가는 정기, 적금, 정기, 예금 이런 거라든가 실적 배당형 금융상품들 이런 것도 일정 기간을 해놔야 실적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것들은 그냥 보통 예금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현금화를 하기가 약간 용이하지 않지만 가능한 것들을 예. 또 하나의 군집으로 M2 이렇게 부릅니다. 얘가 우리나라 경제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토실토실 살이 찐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돈의 양, 통화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렇게 근육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당장 쓸 수 있는데 요 배에 들어있는 체지방은 당장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힘들면 여기서 꺼내 쓸 수 있는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이 팔에는 얼마나 에너지가 들어있는지 배에는 얼마나 지방이 끼어 있는지를 알아야 지금은 활발하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금 좀 힘들면 그래도 굶어 죽진 않겠구나 이 배를 보니까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통화량이라고 하는 걸 굳이 이렇게 M1과 M2로 나누는 이유가 여기 들어있는 돈인지 여기 들어있는 돈인지를 이제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경제라고 하는 건 이런 정도의 경제가 있다가 너도 나도 대출을 받고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면 이 경제가 커집니다. 점점 커졌죠. 통화량도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통화량이 이 곰돌이의 배에 통화량이 많이 몰려 있으면 경제가 잘 우울해. 배는 홀쭉하게 들어가고 이런 팔, 다리의 근육에 돈이 몰리면 똑같은 체중이지만 경제가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화량이 얼마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경제가 활발한지 돈이 많이 풀렸는지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지 위기인지는 알 수 없고 똑같은 통화량이라도 팔에 있는지 배에 있는지 이 에너지를 얼마나 활발하게 쓰는지도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는 이 통화량과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유동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해 드릴 건데 이 유동성이라는 개념은 어렵기 때문에 옆에 저희가 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등치가 큰 게 꼭 좋은 게 아닐 좋은 수 게 아니다. 있는 거죠. 유동성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다. 통화 유통 속도가 빠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통화량이 많은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네. 그게 뭡니까? 통화량은 어떻게 보면은 그 풀려있는 돈을 얘기하는 거고 유동성은 그 풀려있는 돈이 얼마나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서 시장의 거래를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그 예. 환경을 얘기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숫자 이게 없습니까? 뭐 통화 유통 속도 뭐 이런 걸 좀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던데. 그렇죠. 우리가 통화 유통 속도라는 표현이 있고 또 통화 승수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찍어낸 본원 통화가 은행의 예금과 대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늘어난 총량이 얼마냐 그게 이제 M2라고 한다면 예. 예를 들면 통화 승수가 10배면 100만 원 찍어냈으면 M2는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이제 금융기관에서만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우리가 경제활동에 쓰는 거예요. 자동차를 사거나 뭐 TV를 사거나 그다음에 뭐 여행을 가거나 이제 이런 경제 활동이 맞물려지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 합산한 게 바로 GDP 국내 총 생산이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은행은 100만 원을 찍어냈고 통화 승수가 10배가 돼서 1000만 원이 돌아다니는데 예. 그 1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에 쓰이게 되면 그걸 한 해 동안 다 합쳐보면 1억이 됐네? 예. 그러면 이 관계를 우리가 바로 화폐 유통 속도 즉 풀린 돈이 10배 더 가속해서 많은 거래 관계를 만들어낸 거죠. 한정되어 있는 통화량이 그만큼 서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니까 이런 통화 유통 속도를 보게 되면 현재 유동성이 조금 활발한지 아닌지 그거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움직이는 건지 뭐 실제 그 숫자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는 그 각 통화의 이제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2018년을 좀 저점으로 해서 이 M2의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시중에 돌고 다니는 유동성이 많아지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이제 이런 예. 걸 알 수 있고 특히나 우리가 코로나 위기 때 뭐 정부에서도 돈을 풀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를 해서 예. 시장 유동성이 더 많이 공급됐거든요. 예. 그래서 2020년도 이후부터는 보게 되면 이 통화 증가율이 10% 이상 두 자릿수를 기록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그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4%뭐 이 정도였잖아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경제 활동보다도 돈이 더 많이 풀렸구나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M2 광의 통화가 한 3,60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지난 한 해 동안 늘어난 규모가 400조 원이래요. 궁금한 건 그 400조 원이라고 하는 풀린 돈이 어디로 갔을까? 네. 혹시 주머니로 많이 가셨나요? 저한테는 전혀 안 오는 것 전 같아요. 점점 줄어요. 누군가한테 갔겠네. 이런 분들 많죠. 아니 시장에 400조 원이 넘게 풀렸다는데 도대체 그 돈은 어디 간 거야? 그러니까. 네. 근데 역시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지난 2년 동안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거의 한 150조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상당 부분 흘러갔구나. 돈이 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한 지난 2년 동안 이 주식시장에서 IPO가 되게 활발하고 규모가 컸잖아요. 그쪽으로도 또 자금이 많이 갔을 거고. 예. 또 우리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순매수한 규모가 거의 한 60 몇 조 될 겁니다. 고객 예탁금도 한 40조 원 정도 늘었고. 그 말은 주식 살려고 몰려든 돈인데 그쪽으로도 돈이 갔다. 그렇죠. 상당수가 이런 좀 자산 시장으로 좀 흘러가서 예. 여기에 이렇게 잘 흐름을 타신 분들은 내 주머니에도 같이 돈이 들어왔는데 예. 이런 흐름을 잘 타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는 주머니에 든 게 없고 나는 오히려 빠져나간 것 같은데 그냥 갑자기 시장의 유동성만 많아진 그런 이렇게 좀 느낄 수가 있는 차라리 거죠. 유동성이 많아지지나 말지. 그렇지, 그렇지. 남들 부자 되는 것만 안 봤어도 내 마음이 이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등장한 신조어가 벼락거지인 거죠. 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네. 나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마치 내가 이제 거지가 된 것 같은.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유동성과 통화량의 흐름에 우리가
순응하고 이런 흐름들을 잘 이용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나마 이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날 앞으로 분위기인지 아니면 줄어들 분위기인지 알 수 있는 힌트가 그래도 금리잖아요. 그러면 요즘 점점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거에 반대적인 분위기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뭐 부동산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요즘이 그런 겁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이 코로나 직후에 기준금리를 0.5%라는 사상 최저로 낮췄다가 최근에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인상해서 1.25가 됐어요. 근데 또 앞으로 계속 기준금리를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자연스럽게 은행에서도 대출금리를 막 올리면서 대출을 조금 이제 억제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보니까 대출 증가세도 조금 둔화되고 있고 예.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양도 조금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돈이 뭐 다시 뭐 예금으로 갔다거나 뭐 안전한 채권으로 갔다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하면 MMF라는 게 있습니다. 네. MMF 잔고가 135조가 171조로 올해 들어서만 한 35조 원 정도가 급증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런 투자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 이거 좀 이제는 잘 모르겠어. 일단은 내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어. 해서 단기 금융 상품에 넣어놓고 지금 관망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은 공격적인 투자의 움직임보다는 조금은 이제 자산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움직임들로 시장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 규제, 이 워런 버핏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얘기는 유동성이 풍부한 시절에는 뭐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뭐 이 주식이나 저 주식이나 모든 자산 가격이 그냥 다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이 물이 쫙 빠지면 다 민낯이 드러나니까 그때는 이제 옥석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유동성이 이전보다는 좀 줄어드는 시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을 먹는 주식 이런 것보다는 이익의 가시성이 확실한 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데 이것보다는 주가가 되게 싸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가치주 뭐 이런 거. 이 기업은 그냥 들고만 있으면 배당을 꼬박꼬박 줘. 그리고 뭐 리츠 이런 것들도 유용한 거. 확실하게 돈을 주잖아요. 근데 이런 상품들이 과거 흐름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럴 때 각광을 받더라. 그리고 부동산도 뭐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야. 뭐 어디 호재가 있어 이런 것보다는 꼬박꼬박 월세 주고 임대 수익 주는 이런 상업용 부동산 이런 것들이 이러한 시기에는 조금 더 유망하더라. 유망하다. 그래서 이런 자산으로 일단은 조금 이렇게 보시다가 정말 금리가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라갈지 일단은 좀 지켜보는 게 합리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통화량과 유동성에 대해서 그것이 자산시장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통화량과 유동성은 결국 우리 주머니 사정이고 우리가 주머니 사정이 풍부할 때는 음식점에 가서 뭐 시킬 때 이것저것 다양한 거 시키잖아요. 즉 짜장면 하나씩 시키고 우리 군만두나 탕수육 하나 시킬까? 할 때도 있고 근데 지금은 슬슬 그냥 짜장면만 먹고 가지 뭘 이제 이런 시기로 접어드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통화량과 유동성이라고 하는 개념 오늘 두 전문가분들과 함께 재미있게 나눠봤습니다.